안녕하세요. 올해로 62살이 된 주부입니다. 제 나이 40이 넘도록 제 밥상을 차려주신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희 시어머니께 좋은 소식도 전할 겸 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그럼 제 어릴 적 이야기부터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낙엽이 예쁘게 지던 어느 가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커다란 가방을 짊어 메고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차에 올라타던 때는 제 나이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며 한참을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집이 몇 채 지어져 있지 않던 강원도 산골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원래 제가 살던 곳은 상점들이 즐비한 도시였는데 아버지를 따라온 곳은 너무도 한적한 깡촌의 어느 마을이었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 엄마와 저를 데리고 꼭 필요한 짐들만 챙겨서 이곳으로 오신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 다 해봐야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깡시골에서 저희 가족은 누군가 버리고 간 듯한 빈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허름한 집에 문짝은 부서져 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흉가였죠. 엄마는 말없이 집들을 청소하며 거미줄을 걷어내셨고 먼지가 자욱히 쌓인 마루를 열심히 쓸고 닦으셨어요.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방을 닦던 엄마는 훌쩍이는 소리를 몇 번 내쉬더니 다시금 걸레질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의 사춘기 시절은 깡촌 마을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곳의 생활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 좋았거든요. 걸어서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중학교에 다녔는데 걷는 걸 좋아하던 저에겐 등하교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천진난만하기만 하던 제 모습에 엄마는 너는 참 세상 걱정 없이 살아서 좋겠다 라며 칭찬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시곤 했죠. 아버지는 우리 세 가족만은 살리겠다며 탄광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면 늘 주변에 검은 가루가 떨어지곤 했어요. 아버지의 까만 얼굴을 만지며 두더지 같다고 장난치며 말하던 날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탄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나서 아버지와는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의 밭을 빌려 그곳에 작물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파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어서 중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가 일을 도왔어요. 배추와 물을 심어 기르고 새벽마다 나무를 캐러 엄마와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연필을 잡는 것보다는 야채를 손에 쥐는 게 더 익숙해져 갔어요. 엄마는 늘 일하는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우리 딸 시집이라도 잘 가야 이 고생이 끝날 텐데 라며 한숨을 내쉬고는 하셨어요. 제가 23살이 되던 해에 동네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엄마와 한참을 대화하고 나서야 이제 가보겠다며 일어나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지갑을 챙겨 들고 저를 데리고 시내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시장에서 양장을 파는 옷가게에 들어가셔서는 저에게
정장 원피스들을 이것저것 대어보셨어요. 그 중에 가장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와 자켓을 사서는 나오셨어요. 그리고 향한 곳은 구두 가게였습니다. 지금껏 시장에서만 일하던 제가 구두 신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중학교 때 신던 운동화 밑창에 떨어져 나가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때 어머니가 20살 때 사주신 운동화 한 켤레가 제가 가진 신발의 전부였어요. 그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되었고 그걸 저는 편하게 잘 신고 다녔죠. 엄마는 저에게 우리 딸 지금까지 엄마가 구두 한 켤레 사준 적이 없네 라며 마음에 드는 구두를 골라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이 구두 저 구두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고민한 끝에 리본이 달려있는 검은색 단정한 구두를 고르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뾰족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처음 신는 신발이 얼마나 어색한지 다리가 이리 꺾였다 저리 꺾였다 하며 제대로 서 있질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틈날 때마다 방 안에서 구두를 신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며칠 걸어보니 적응이 되어서 사무직 일하는 아가씨들처럼 걸어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엄마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 한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찾아온 아주머니는 제게 옆마을에 사는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저희 엄마를 찾아온 거였어요. 시내 커피숍에서 만난 그 남자는 큰 키에 진한 눈썹이 인상적인 사람이어서 양복이 무척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혹시나 저 사람이 내가 입은 양장 원피스가 어색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그 사람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간신히 하고는 앞에 있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있었습니다. 서로를 낯설어하며 간신히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중매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트럭 운전수였고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홀어머니와 두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동생들을 보살피며 사는 그 남자가 안쓰러우면서도 너무나 착하고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인정도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께 인사를 시키게 되었는데 친정엄마는 사람 참 착하고 좋아 보인다며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첫 연애를 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홀 시어머니의 시동생들까지 건사해야 하는 며느리 자리였지만 친정엄마는 저희 형편에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중매 아주머니도 남편이 인성이 바르고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추겨서 친정엄마도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중매 아주머니의 말대로 참 좋은 남편감이었지만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어 빚을 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살아계실 적에는 그나마 소장사로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태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있던 아주 작은 살림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을 돌보며 신혼 살림을 차려나갔죠. 결혼 전 장사만 하느라 집안 살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언제나 실수투성이었어요. 밥도 태워 먹고 매번 연탄포를 터뜨리기 일쑤였죠. 시어머니는 늘 제 곁에 서 계시다가 화 한 번 안 내시고 일일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절에 정말 보기 드문 친절한 시어머니셨습니다. 결혼 후 다음 날에 제 생일날이 끼어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어려운 살림이라 생일이라고 해서 딱히 챙겨본 적이 없었기에 결혼 후 맞이하게 된 첫 생일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지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시장을 다녀오셨는지 소고기가 담긴 검은 봉다리와 미역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손수 제 생일상이라며 소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요즘이야 흔한 게 소고기지만 이 시절에 소고기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항상 어딜 나가시곤 했는데 알고 보니 팥과 콩을 팔아서 돈을 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살던 집이 제가 살던 친정처럼 산골에 있었기에 1시간 반씩 버스를 타야지만 시내로 나갈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하루에 3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며 팥과 콩을 팔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소고기를 사다가 미역국을 끓여주신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어머님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남편은 트럭 배달하는 운전수였는데 이 당시엔 벌이가 꽤 좋았어요. 점점 살림이 더 나아져서 시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남편이 벌어온 돈은 항상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아끼고 또 아껴가며 시집 와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꿈은 남편이 벌어온 돈 착실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어머니께도 방을 하나 내어드리고 시동생들에게도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배달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향하던 날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고 말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몇 달간은 일을 쉬어야 했죠. 그리고 트럭을 수리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을 써야만 했어요. 게다가 트럭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 이자비를 감당해야 했는데 당장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니 가게에 큰 부담으로 와닿았어요. 저는 결국 제가 원래 하던 시장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성격이 깔끔하셔서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셨어요. 퇴근 후에 집에 가보면 주방에 물때 하나 없었고 장롱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살림 솜씨를 보며 그동안 며느리의 부족한 살림 실력에도 잔소리 한 번 없으셨던 시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이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제가 나가서 일을 하니 미안하셨나 봐요. 제가 퇴근해서 올 때마다 네가 고생이 많다며 늘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렇게 몇 달 고생하다 보니 남편의 다리는 다 나았고 다시 트럭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너 편한 대로 하라며 집안일은 자기가 맡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달그락달그락 밥 짓는 소리가 들려도 피곤한 몸 일으키기 싫어 자는 척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누워있지도 못할 거였으면서 왜 매번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스럽네요. 열심히 돈 벌어 번듯한 내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던지라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방 한 칸에 작은 거실이 전부였던 집이라 방 한 칸에는 다 큰 시동생들 둘과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저도 시장 일을 하면서 점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임신이 되었고 저는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도 시장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 된 젖먹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놓고는 다시 시장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네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도 안 먹고 걸먹으며 살았어요. 고등어 3마리 살 거 2마리 사고 그렇게 한 푼, 2푼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궁상스러운 형수가 시동생들은 못마땅했을 거예요. 돈을 아끼는 것만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용돈도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으니까요. 시동생들은 제가 시어머니 집안일 부려가며 일 시키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 혼자만 쥐고 있다며 저를 미워했고 용돈 문제로 남편과 몇 번을 싸우기도 했죠. 저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시동생들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닐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런 고마움의 말보다는 원망의 말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건 조금 서러운 기억이에요. 그래도 저는 잘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악착 같은 생활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동생들은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는지 형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겠다고 했어요. 시동생들이 졸업할 무렵에 남편이 직접 대리점을 하나 내면서 사장이 되었고 시동생들은 남편 가게 밑에서 기사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들이 성년이 되면서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어주며 작은 집을 하나 구해 독립해서 살라고 했어요. 시동생들은 그동안 짠순이로 알았던 형수가 큰 돈을 내어주니 그동안 자신들이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지요.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어쩌겠어요. 시동생들 17살, 19살에 형수보다는 고생하는 자기 어머니 생각에 그럴 수 있다 하고 괜찮다 했죠. 그렇게 시동생들은 남편 대리점 근처로 집을 구해서 나가 살게 되었어요. 그쯤에 둘째가 태어났고 또다시 어린 핏덩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는 저는 시장에 나가 일을 했어요. 이때는 저도 제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내 가게를 갖고 일한다는 즐거움으로 일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는 제 소원대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우리 집이었어요. 물론 은행과 손잡고 산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죠.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도시락부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챙겨주셨어요.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겨를도 없이
눈 뜨면 출근하고 해지면 퇴근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당연한 일상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콩나물을 길러서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큰 길가에 나가 팔고 오곤 하셨어요.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며 용돈을 직접 벌어 쓰셨죠.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지난 명절에 뵈었을 때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나더러 환갑까지밖에 못 산다더라. 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 점쟁이를 욕하며 멀쩡한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그런 말은 흘려듣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며 저 또한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엄마의 암 소식을 들으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60살이셨어요.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러 달려가고 싶었지만 주택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밤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라, 친정어머니 너희 집으로 모셔오너라. 너희 집에서 병원도 가까우니까 내가 안 사돈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병간호 할란다.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식단을 암 환자를 위한 식단으로 바꾸어 차려주셨고 병원도 매번 같이 가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셨죠. 하루는 퇴근을 하고 친정엄마 몸 상태를 살피는데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너희 시어머니 같은 좋은 분은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우리 딸이 시집 참 잘 갔네. 엄마 떠나고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희 시어머니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려. 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가 죽긴 왜 죽어? 하고 눈물 범벅을 하며 말했지만 엄마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시어머니가 하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그곳엔 꽤 두둑한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친정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편안히 가시게 보탰어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많이는 못 주고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묘자리 좋은 데로 골라서 양지 바른 곳으로 모셔라. 봉투를 내민 시어머니의 손은 언제 이렇게 늙으셨는지 기미도 올라오고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봐주신 게 아니라 매일 콩나물을 키워서 시장에 가져가 파신 돈,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내민 봉투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친정어머니 병수발 모두 봐주시고 아이들까지 돌봐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본인 힘들단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제게 돈봉투를 내미시는 시어머니가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께 이 돈 받을 수 없다고,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며 친정어머니는 좋은 데로 가셨을 거라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 이야기를 적다 보니 다시금 시어머니께 참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무튼 장례가 끝난 후에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고 남편은 대리점 운영하며 거래처를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집안 살림을 봐주시고 아이들 도시락도 챙겨주시며 돌봐주셨죠. 아이들은 집과 독서실을 오가며 공부를 했어요. 누구 하나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았는데 참 바르게도 자라주었죠. 가족들이 모두 열심히 살아서 그랬던 건지 아이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책상에 스스로 짠 계획표를 붙여가며 열심히 공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자란 아들 둘이 좋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에 입사해 받은 첫 월급을 모두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며 할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더 감동받아서 마음이 뭉클했네요. 시어머니 역시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평소에 눈물 보이는 분이 아니신데 눈 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답해 주시더라고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반짝이며 떨어졌죠. 그 모습에 제 큰아들이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착하고 번듯하게 자란 아들을 보고 있자니 시어머니께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느라 아들 옆에서 잘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 대신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죠. 작은 아들도 첫 월급은 당연하게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부모인 저희에게 주는 것보다도 자기들 곁에서 늘 돌봐준 할머니께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모두 컸으니 장가만 잘 보내면 제 인생의 숙제는 모두 다 끝난 거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죠. 어머님도 자기는 이제 아이들 장가 가서 증손주 낳는 것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머님은 두 손주들에게 받은 돈을 잘 모아두셨다가 손자들이 데이트하러 나갈 때마다 3만 원씩 손에 쥐어주시곤 했어요. 여자친구 맛있는 거 사주고 오라면서요. 그럼 제 아들들은 그 돈으로 뭐 사 먹었는지 사진 찍어 와서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려고 신발장을 보는데 시어머니의 가지런하게 놓인 신발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대학 입학할 때 옷 사준다며 데리고 시내에 나갔다가 시어머니 신발도 하나 사드렸었는데 그 신발을 여전히 신고 다니셨나 봐요. 세월의 흔적이 신발에 고스란히 묻어 가죽의 주름이 꼬깃꼬깃 져 있는 게 우리 시어머니의 주름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시어머니의 신발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에 태워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딜 가길래 이리 급하게 가는 거야? 어디 가는지 말이나 해주고 이 노인네를 데려가야지. 이따가 애들 오기 전에 찌개도 끓여놔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꼭 가볼 데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데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대답하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백화점에 가는 걸 아시면 쓸데없는데 돈 쓰러 간다고 안 가겠다고 하실까봐 말씀드릴 수가 없었네요.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웬 백화점이냐며 여긴 비싼 물건 많이 있는 곳 아니냐고 하셨죠. 어느 날 저희 집 재산을 정리해 본 날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돈 걱정 없이 살 만큼은 모았더라고요. 아이들 장가 보낼 돈도 다 해놨고 우리 부부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뒀습니다. 통장을 보고 있자니 이젠 시어머니 잘 모시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도 좀 쓰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드리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억척스럽게 사느라 백화점은커녕 아울렛 매장도 잘 가지 않던 저였고 시어머니는 역시 본인 옷 좋은 것 한번 사입고 사셨던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매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꽃자수가 화려하게 놓인 겨울 코트 한 벌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 입혀드리니 너무나 화사한 게 참 고우셨습니다. 코트에 어울리는 예쁜 모자도 하나 사드리고 구두 매장으로 향했어요. 주름진 신발 대신 번들번들 윤이 나는 편하고 예쁜 가죽 로퍼로 하나 사드렸죠. 시어머니는 오늘 내 생일이냐?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주냐? 하시며 제가 돈을 많이 쓰니 불편해 하시는데 기분은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동안 우리 착한 시어머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드렸나 싶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어머님, 이제 우리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어머니도 애들 아빠도 그동안 세상에 좋은 것 누리지도 못하고 일만 한다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제가 무뚝뚝해서 그동안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백화점 한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네요. 고맙다는 시어머니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며 같이 백화점 식당에서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시어머니를 백화점에 모시고 가 옷 한 벌씩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할 것 같던 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금씩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던 시어머니,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지내던 어느 날 여전히 콩나물을 길러 팔러 나가신 시어머니가 집에 올 시간이 되어도 오시지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찾으러 나갔고 그곳에서 콩나물 박스 앞에 가만히 앉아서 멍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제가 어깨를 툭툭 친 후에야 저를 바라보셨죠. 그런데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님은
저를 한참을 바라본 후에야 어, 민수 애미구나 하셨어요. 그리고는 콩나물 박스도 내버려둔 채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가시더군요. 시어머니가 가시는 방향은 저희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죠. 저는 불이 나게 콩나물 박스를 챙겨서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시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건강검진하러 가자며 어머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진행된 치매에 저는 무척 놀랐어요. 매일 얼굴 마주보고 사는 제가 어떻게 그동안 시어머니의 치매를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무심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매일 같이 사는 가족들은 오히려 눈치 못 챈다며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히려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보통 알아채서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78이셨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이 크셨는지 몇 날 며칠 밥을 잘 드시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증세는 서서히 심해져 갔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을 일해온 야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엄마와 제 아이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제 아이들과 친정어머니께 해주신 것처럼 삼시세끼를 차려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게 어떻게 치매 시어머니를 10년이나 모시면서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냐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착한 치매여서인지 시어머니 수발 드는 게 못 견딜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죠. 다만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들 키워주시고 30년을 넘게 우리 집 살림해 주신 데다 친정어머니 병수발 들어주실 때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해주셨던 거 생각하면 제가 감히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기억을 잃은 시어머니와 말동무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제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저를 기억에서 잊으셨을 땐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하는 어머님께 적응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어머님 연세가 88세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너무 마르고 작아져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어 매일 밤 자기 전에 인사하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어머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알지. 제가 누군데요? 우리
며느리. 세상에, 어머님, 저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며느라, 고맙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남편이 어머님 방으로 달려왔지만 곧 어머님은 다시 정신을 놓으셨어요. 그날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어머님,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 생각하면 눈시울이 자꾸만 붉어져요. 어머님, 우리 큰아들 민수가 이제 결혼을 한다네요. 우리 어머님 조금만 더 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잘 간직했다가 우리 며느리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라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고생 없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어머님,